예, 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일신라 말기 때의 문신이자 문장가였던, 그리고 외교관으로도 활약했던 고운 채치원 선생의 시인 추야우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시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시인의 시를 해석하기 전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의 생애인 것 같아요. 시인의 생애를 알지 않고는 결코 그 시의 본뜻을 파악하기 어렵죠. 해서 최근에 신사임당이나 개월향, 허난설헌 등등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들이 진정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던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해석이 얼마나 그들의 시상에 접근했는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대신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를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혼이 있다면 저에게 고마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우습죠? 사실 제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것을 잘 긁어드렸는지 여쭤볼 수 없게도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지 최소 몇백 년 전의 인물들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새삼 장황하게 서두를 늘어놓느냐면요. 오늘의 시가 또 그렇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평범한 시 같아요. 추적추적 비 내리는 가을밤에 그렇고 그런 다소 감상일색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오원절구의 시에 딱히 눈에 띄는 철학적 용어도 없고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 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살면서 누구라도 느꼈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의 감상을 적은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히 감상적이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은 어쩌면 고은 선생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을바람 부니 오직 시만 괴롭게 읊어서 세상에 내놓았으나 알아주는 이 없네. 한밤중에 창밖은 비 내리니 등불 앞에서 말리심을 품는다. 추풍 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풀어서 해석했는데 이 짧은 시로 고은 선생의 당시의 그 비장함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시의 형식은 오원절구죠. 앞 우는 시, 읊을 음자, 수리 음자죠. 마음 심자의 종성인 미음으로 운을 맞추었네요. 시의 특징은 문장이 평이하면서도 품격이 고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연부터 보시면요. 가을바람 부니 오직 시만 괴롭게 읊어 세상에 내놓았으나 알아주는 이 없네. 첫 구절 보시면 추풍 그랬죠. 모든 시가 그렇듯 첫 구절은 도입부입니다. 그 시작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의 배경을 깔아주죠. 가을은 오행 중 세금에 속한다 그랬죠. 지난 세월의 노력과 정성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리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후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때가 가을이라면 이후 닥쳐올 겨울도 상상할 수 있겠죠. 시대적으로 고은 선생이 생존했던 신라가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망조의 기미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유고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유자예요. 맛이 쓰다는 의미의 고자, 그리고 시, 읊을 음자입니다. 하는 일이 오직 시만 괴롭게 읊고 있다죠. 여기서 괴롭게 시를 읊다는 고음은 중당 때의 시인인 맹교와 가도가 중심이 돼서 형성된 시파의 일종입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거듭거듭 고쳐가며 시를 다듬는다는 의미예요. 도대체 무슨 글을 짓느라 이렇게 선생이 애를 쓰고 있을까요? 잠시 이 선생의 생애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가 생존했던 시대는 통일신라 말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100여 년 전입니다. 당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혈통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규제하는 골품제로 신분을 정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돈으로 신분을 정한다면 글쎄 좀 심할까요? 예. 당시는 혈통으로 신분을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자손은 귀족이고 노예 자손은 노예인 거죠.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골품제는 약 400여 년간 꾸준히 신라시대의 근간을 유지했던 신분제도입니다. 고은 선생은 육두품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육두품이라면 왕족이나 귀족인 성골, 진골은 아니더라도 관직 중 가장 최고인 상급 관리의 집안입니다. 기득권에 속하죠. 형은 일찍이 해인사로 출가했기 때문에 둘째인 그가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당연하게 최씨 집안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겠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지금의 서울대, 국립대에 해당하는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가르쳤고 독서 상품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뽑아 통치계층의 수요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품제에 의하면 5두품 이상의 자제만 입학이 가능했고 신분에 따라 승진도 한계가 있었어요. 신분상 장애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당연히 당나라 유학길을 택했고 또 국가 정책상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당나라 유학을 많이 권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란 선생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유학길을 나서야 했겠죠. 육두품은 규정상 관청의 장관이나 주요 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귀족 출신인 진골의 차지였어요. 결국 학자나 종교가 또는 사상가의 길을 택해야 했고 그나마 직급도 차관급이 최고 상위직이었기 때문에 야망이 있는 젊은이라면 이 견당 유학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유학을 다녀오면 그만큼 출세가 보장되니만큼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30-40년 전만 해도 유학파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와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선생은 12살에 당나라 유학길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유학생이라고 해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 아닌가요? 혼자서 전라도 영암까지 내려가서 한중일 국제항구로 알려진 그 상대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가서 당나라의 국제감에 입학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수업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안에 외국인에게 허용된 빈공과에 붙어야 최소 당나라의 하급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의 아버지는 길 떠나는 어린 자식에게 10년 안에 과거급제 못하면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도 마라. 나도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선생은 남들이 100의 노력을 한다면 나는 1000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6년 만인 17세에 빈공과에 급제합니다. 기특하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2년 동안이나 관직이 발령되지 않아요. 피가 마를 정도였을 거예요. 서류를 대필해가며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정말 이대로 마는 것인가 얼마나 애가 탁했습니까? 생명부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이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때 또 역시 많은 저술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깝게도 다 전해지지는 않지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2년 만에 율수연 현위로 임명됩니다. 이제 좀 살만했겠어요. 그런데 또 3년 만기가 되니까 또다시 대기발령 상태가 됩니다. 참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또다시 이제 끼니를 거르는 사태가 왔습니다. 이 유학생활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전 겁쟁이라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또 살 방도를 찾아야겠죠.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위라는 사람의 문기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승진시험 공부도 해보고 이런저런 살구멍을 찾아봤는데 모두 무산되어 버리고 23세 되던 해에 그 동기생인 그 고운의 추천으로 그 문인 출신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해남의 절도사인 고병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이 고병이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이 변자는 이름에 들어가면 병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고병은 산정하일이라는 그 당시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고병의 추천으로 선생은 관역순간이 됩니다. 이 관역순간이라는 직은 글 쓰는 일이에요. 예, 비교적 높은 벼슬이라고는 하지만 명예직일 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의 연설문이나 자서전을 대필해주는 작가입니다. 예, 그러니 아무리 글을 잘 쓴들 생색은 정치인이 내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선생은 그 고병이 황소의 난의 수장으로 있을 때 황소는 그 소금 장사의 이름입니다. 고병을 대신해서 황소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을 지어 보냅니다. 내용 중 회자되는 부분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드러내서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너를 벌주려고 몰래 의논하고 있다 입니다. 이렇듯 그는 고병의 종사관으로 서기를 하면서 탁월한 글재주를 발휘하여 나름대로 이름도 얻었고 풍족한 생활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 고병이 황제의 노여움을 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황소가 장안을 점거했을 때 고병이 관망하느라 아차 공격을 지체했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반역이 의심돼서 병권이 박탈되고 이후로 이제 고병은 도교에 깊이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도교가 매우 성했어요. 고병은 수장에서 물러난 후 휘하의 사람들과 함께 도원을 짓고 법전을 잇는 등의 그 종교적인 실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도 역시 도교의 한파인 전진교의 조사인 종리권의 법맥을 계승해서 공부하였다고 해요. 황소가 선생의 그 토황소 경문을 읽고 혼이 빠진 듯 주저앉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선생의 그 문장의 훌륭함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선생의 도력으로 부적과 같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선생은 고병의 파에 동조하지 않아서 그 고병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나라에서의 출세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귀국을 결심합니다. 혹자는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16년간의 객지 생활로 고향 생각도 있겠지요. 당 황제의 희종은 그의 재주를 아까워하면서 사신의 자격으로 신라에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간에 썼던 문집들을 챙겨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당나라에서의 유학 경력과 또 공직 경력은 이후 신라에서의 출세에 큰 메리트로 작용하겠죠. 그는 귀국해서 그간의 문집을 헌광왕에게 바칩니다. 혹자는 이 취하우중의 시를 선생이 당나라에서 어렵게 지냈던 때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썼다고도 합니다만 그가 귀국하면서 가져온 문집 속에는 이 시가 없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선생의 문집을 본 헌광왕은 그에게 경연을 담당하는 시독 겸 당나라와 일본 등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한림학사 등의 벼슬을 제수합니다. 드디어 선생은 헌광왕의 최측근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문해부터 선진 문화와 예술 등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음껏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왕이 그 이듬해 7월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참 이래서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이 그는 자청해서 외직으로 물러나 태수직을 전전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잘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제 아무 실권이 없는 지방 태수직을 전전하고 있으니 지난 시절 그 고생하며 배운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판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성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 진성여왕의 평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벽마다 국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고 조세는 거치지 않아서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각지에서는 도적이 봉기해서 마침내 견훤이나 궁예 같은 그 토호 세력들이 각기 세력을 굳혀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때의 그 황량한 사회적 배경을 추풍,
가을바람으로 표현한 것이죠. 선생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용기 백배에서 다시 붓을 잡습니다. 유고음. 오직, 그는 오직 고치고 또 고치며 글을 짓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무 10여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으로 점점 기울어가는 신라를 바로잡기 위한 충성의 글을 괴롭게 고치고 고쳐가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 이 오직 유자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글이나 끄적거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어떤 자괴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칼 앞에 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구절 보시면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없네. 죠? 세로 소지음입니다. 세는 세상 세자고 길로자, 세상 길입니다. 이제 드디어 선생이 그렇게 어렵게 썼던 그 글, 그 완성된 시무 10여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다행스럽게 진성여왕은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를 육두품으로 최고직인 아찬에 임용합니다. 그러나 소지음이죠. 적을 소. 지음이 적다. 없다는 표현보다 좀 완곡하게 적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지음을 보시면 알지자의 소리음자죠. 소리를 알다. 이 지음이라는 단어는 검은고 연주자인 백아와 종자기의 사연에서 유래합니다. 검은고 연주자인 백아는 자신의 연주를 공감해 주었던 종자기가 죽자 자신의 검은고의 현을 끊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연주하지 않았다 해서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친구의 의미로 지음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선생이 그동안 배우고 배운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시무 10여조로 정리하여 세상에 내보였건만 그나마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도대체 선생이 뭐라고 썼길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후인들의 글로 짐작할 뿐입니다. 대략 그 내용은 골품제로 인해 누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비롯해서 중앙 집권적인 귀족 정치를 비판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말하자면 선진 문화를 배우고 온 선지자로서 진골 귀족들의 그 독점적인 정치를 용납하기도 어려웠겠고 여타의 대호족들을 견훤이니 궁예니 완건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건의했겠죠. 그러나 골품제의 위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육두품 신분으로서 진골 귀족들의 반대를 차고 나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시무 10여조의 정치개혁은 끝나버립니다. 선생은 그때의 심정을 세로 소지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토로했죠. 개혁안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 선생은 어찌해야 할까요? 신라와 당나라의 가교하며 주로 외교와 관련된 직무를 맡으면서 그럭저럭 한 세상 살다 갈까요? 그는 외교의 일로 당나라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워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효공왕 즉위로 당나라의 타신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초상화가 고은 선생이 입었던 그 중국 당나라 때의 복식입니다. 복두를 쓰고 붉은색의 달령을 입었죠. 가부좌를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며 불교의 그 승려 초상화 형식을 빌어서 그린 거예요. 어쨌든 그는 그 여행 도중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나 봐요. 두 번째 보시면요. 한밤중 창밖은 비 내리니 등잔불 앞에서 말리심을 품는다. 여기서 3구와 4구는 완벽한 대꾸를 이루죠. 창외, 창문 창자에 박외자죠. 창밖입니다. 창은 세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멀리 내다볼 수도 있죠. 선생이 내다본 창밖은 삼경우예요. 삼경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깊은 밤, 한밤중입니다. 오는 비우자고요. 창밖은 한밤중에다가 비까지 오고 있어요. 가을비죠. 이 비가 그치면 부쩍
겨울이 다가오겠죠. 뭔가 희망이 있을까 기대를 안고 내다보지만 혹시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당나라를 보고 왔지만 전혀 희망이 없다입니다. 신라를 도와줄 어떤 여력도 없다죠. 깜깜한 밤에 게다가 비까지 오니 새벽에 온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 비가 그칠까요? 선생은 당나라에 다녀와서 귀국 후부터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절구죠.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서 말리의 마음을 품는다. 등잔불, 등자의 앞전자죠. 등잔불 앞에서. 등잔불은 깜깜한 밤을 밝히는 빛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깜깜한 때에 한 치 앞을 못 보는 발 아래를 밝히는 이 희미한 등잔불에 의지하여 말리심을 품는다. 입니다. 1만만자의 거리단위의 리자, 마음심자죠. 여기서 말리는 거리상 먼 곳을 의미한다 해서 혹자는 귀국 전 당나라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데 고향이 그리워서라면 애초부터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혹자는 신라에서의 입지가 약해지자 당나라를 그리워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과의 거리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푸념하거나 넋두리를 늘어놓는 보통의 시와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온 선생을 높이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 만약에 말리심을 거리가 아닌 깊이로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의 사상적인 면모를 헤아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도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고유의 선도이고요. 하나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때에 도입된 도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생은 유학을 교육하는 당나라 국자감을 졸업했고 그것으로 관리를 했던 전형적인 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나라 신선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로 일컬어져요. 그 이유는 그가 한민족의 전통적인 신선 사상을 그의 난낭비서에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난낭비서라는 것은 이 난이라는 화랑의 그 비문의 서문이에요. 이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풍류라는 고유한 선도가 있는데 몸과 마음을 닦는 수양과 더불어 유불도 3교의 핵심 내용을 모두 갖추고서 뭇 백성들을 교화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유불도 3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글이죠. 선생과 같은 학자가 우리 고유의 독특한 신선 사상을 학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글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도교는요, 당시 견당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당나라 유학 간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선생이 또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료들인 김각이 혹은 최승우 그리고 승려인 자해 등이 당나라 그 종리관에게서 도서와 구교를 얻고 내단 수련을 지도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 창밖은 깜깜한 한밤중에 비 내리니 등잔불 앞에서 말리심을 품네.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 통일신라의 건국에 도움을 주었던 당나라도 거의 망조가 들고 이제 기댈 곳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세상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 선생의 눈앞에 보인 빛은 무엇일까요? 등전 말리심, 말리심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당나라에서 선생의 상관이었던 고병의 호가 천리입니다. 일천천자에 거리단이 리자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시어를 천리심이라고 했다면 고병 밑에서 지냈던 젊은 날의 추억을 그리워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리심이죠. 천리보다 한 단계 위인 말리. 천리가 심취했던 그 도교의
수련의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만리. 예. 선생이 추구하는 도의 깊이는 천리가 아니라 만리였습니다. 해서 고병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당나라에서의 모든 출세를 마다하고 신라로 귀국한 이후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예, 선생은 드디어 당나라의 사신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모든 직에서 물러나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형 현주는 일찍이 해인사로 출가했다고 했죠.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법의 라인에 현준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선생은 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가족들을 이끌고 그의 형인 현준이 있는 해인사 근처 가야산의 보원사 아래 강당골에서 55세까지 생존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는 묘연하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아침 집을 나가서 숲을 속에 갓과 신발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환반시해라는 도교 수련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환반시해는 육신을 버리고 혼백만으로 신선이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황소가 토황소 경문을 읽고 혼이 빠져 평상에 주저앉았다느니 쌍녀분 앞에서 두 영혼과 시를 주고받으며 하룻밤을 보내자 두 여인이 천년의 한을 품고 성불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면 모두 설화라고 하겠죠. 예, 우리는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중국에서 채치원의 기념관까지 만들며 선생을 추앙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선생의 문장력 때문만은 아니지 싶어요. 문장이라면 중국에도 차고 넘치죠. 예, 정리하면요. 이 취하 우중의 시는 흔히 하는 말대로 고독감, 소외감, 한탄 등등의 감상으로 개혁이 실패하자 좌절해서 숨어 살다간 그렇고 그런 인물의 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온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몫을 하고 그 부질없음을 깨달아 진정한 구도의 길로 나아간 출가자의 시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고은 선생의 심정으로 읽어보죠. 가을바람 부니 괴롭게 심한 읊어서 세상에 내놓았으나 알아주는 이 없네. 한밤중 창밖에 비 내리니 등불 앞에서 말리심을 품는다. 추풍 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 이상으로 고은 채치원 선생의 취하우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